북한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가짜 여권으로 디즈니랜드에 가려다 체포되었고 결국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당했습니다. 김정남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왜 권력의 정점을 포기하고 방랑자의 삶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김일성 가문의 이단아가 걸어간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971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정남의 운명은 출생과 동시에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고 어머니 성혜림은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죠. 하지만 이 화려한 배경 뒤에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혜림은 김정일과 만날 당시 이미 기혼자였어요. 유교적 전통이 강한 북한 사회에서 이런 관계는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김정일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야 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김일성조차 몰랐을 정도였거든요. 어린 김정남은 평양의 비밀 저택에서 격리된 채 자랐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아들에 대한 애정을 물질로 표현했어요. 생일 선물 하나를 위해 부하들을 전 세계에 파견했고 현재 가치로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장난감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김정남이 5살이 되던 해 김정일은 마침내 아버지 김일성에게 아들의 존재를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김일성은 손자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외국 손님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가족의 따뜻함도 잠시 김정남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79년 8살의 김정남은 해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10년간 그는 조국을 떠나 살게 되죠. 먼저 스위스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2년을 보냈고 12세부터 14세까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부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제네바 국제대학에 진학했어요. 이 시기가 김정남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드라이브와 여행을 즐겼고 여러 언어를 습득했어요. 영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상적 변화였죠. 폐쇄적인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개방된 서구 사회에서 10년을 보낸 김정남은 자연스럽게 조국의 정치 경제 체제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북한으로 돌아온 김정남을 맞이한 것은 완전히 달라진 가족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은 제1조선인 출신 무용수 고용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고 이미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훗날 북한의 3대 지도자가 될 김정은도 포함되어 있었죠. 고용희는 자신의 아들들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권력 세습은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금기 사항이었지만 은밀한 후계 구도는 이미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20대가 된 김정남은 아버지 곁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점 파격적이 되어갔어요. 평양의 바에서 놀다가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위험한 일들에도 관여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겪은 경험이었어요. 수해와 기근으로 북한 경제가 파탄 상황에 이르렀을 때 김정남은 군용 공장 운영 상황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그곳에서 공장 경영자들이 부당하게 처형되는 광경을 목격한 거죠. 이런 경험들이 북한 정책에 대한 그의 불신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원래부터 자유로운 기질이 강했던 김정남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카오와 베이징을 활동 거점으로 삼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후계자 후보가 아니라고 해도 북한을 지배하는 기밀 쪽의 일원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지도자인 아버지는 해외에 나간 후에도 연락을 유지했고 고모 김경희와 그 남편 장성택이 그의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김정남은 북한 사회와 거리를 두고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구가했습니다. 사생활에서는 3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4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이들은 각각 베이징과 마카오에서 살았어요. 그 외에도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며 아시아 각국의 카지노를 전전했습니다.
제네바 국제학교 유학 시절에 쌓은 인맥은 상당했어요.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있었죠.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일본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그는 5번 이상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아키하바라에서 컴퓨터 부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신바시의 서민적인 선술집에서 오뎅과 야키토리를 즐기기도 했어요. 아카사카의 고급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아타미 온천에서 피로를 풀기도 했죠. 아버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일본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김정남은 참치, 가다랑어, 고등어 등의 생선 요리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일본 지인들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일본인들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사건은 2001년의 불법 입국 사건일 거예요.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었던 김정남은 도미니카 공화국 위조 여권을 사용해 일본에 입국하려 했지만 나리타 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체포되어 베이징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남은 일본의 수용시설에서 나온 흰쌀밥이 맛있었다고 나중에 말했으며 담당 직원들의 정중한 대응에도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대표적인 반일 국가의 지배취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친일파였던 셈이죠. 불법 입국이 발각된 후 아버지 김정일은 크게 분노했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에서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얼마 후 김정남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해외 생활을 시작했어요. 김정일이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진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북한을 떠나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등 역대 김일족과는 확연히 다른 자유주의적 기질이 강했던 김정남은 자신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 최고 지도자의 아들답게 북한의 미래를 깊이 우려하며 국가의 앞날과 정치 방침에 대해 상당히 진보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한 일본 기자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김정남이 밝힌 북한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면 그의 사상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김정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의 위협을 계승하여 주민들이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한반도 북쪽에서 정치를 잘 해주면 기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평가를 묻자 그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외부 소문으로는 주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려면 개혁 개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그 특수성상 개혁 개방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 파탄이 눈에 보인다. 하지만 개혁하면 체제 붕괴의 위기를 초래한다.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는 북한은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아버지는 군부를 등에 업고 나라를 통제했지만 군의 권력이 너무 커진 것 같다고 털어놓았어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군사 사상적으로는 강국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경제는 숫자의 과학이다. 속임수는 없다. 그대로는 경제대국이 되기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핵개발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은 적다. 북한의 국력은 핵에서 나온다. 미국과의 대립 상황에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예측했어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 둘 다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해서 결실이 없는 경향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정남의 이런 생각들은 북한을 떠나 스스로 눈으로 다양한 나라의 실정을 보았기 때문에 길러진 다각적이고 냉정한 시각이었어요. 김일족이라는 것을 잊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신랄한 견해도 공개적으로 밝혔죠. 북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거나 이대로는 경제대국이 될 수 없다는 등 본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사실들도 객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풍요로운 삶의 실현을 바라는 의견이었으며 국민보다 김일족의 존속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김정은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네요. 만약 김정남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다면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김정남의 죽음에 대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정남의 파격적인 발언들과 자유로운 삶은 김정은 정권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을 거예요.
해외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이복형의 존재는 김정은의 정통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김정남이 중국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북한 당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김정남을 대한 지도자로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은 독살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암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북한의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된 이 음모는 김일종 내부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유를 사랑했던 김정남의 삶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꿈꿨던 북한의 개혁 개방과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권력자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행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